엄마가 아직 살아있어요. 다들 나가요. 5년 동안 치매에 걸린 줄 알았던 72세 어머니. 큰아들은 그 틈을 타 30억 원의 재산을 몽땅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3등급 요양원에 버렸죠. 하지만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일어난 일, 아들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살려줘! 없어! 119! 빨리 119 불러!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어머니가 10년간 준비한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숙 할머니가 10년간 준비한 충격적인 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정숙 할머니의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신림동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작은 분식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이곳에서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떡볶이와 김밥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손님들은 할머니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맞아주시고 학생들에게는 떡볶이를 조금 더 담아주시던 분이었다고요. 그렇게 30년을 일하며 모은 돈으로 정숙 할머니는 이 분식집 건물과 근처 상가 건물 하나를 더 샀습니다. 총 재산 30억 원,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정숙 할머니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준혁이는 대기업에 다니는 과장이었고 둘째 준호는 몇 번의 사업 실패 끝에 지금은 실직 상태였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 정숙 할머니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친구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3억 원의 빚을 떠안고 그 충격으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죠. 그때부터 정숙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차갑고도 슬픈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 전부터였습니다. 정숙 할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요. 갑자기 길을 잃었다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기도 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며느리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고 약을 처방받기 시작했죠. 큰아들 준혁이는 그때부터 어머니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치매 때문에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잖아요. 정숙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건넸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해라. 엄마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겠구나. 그 순간 준혁의 눈에 스쳐 지나간 것은 안도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대감이었을까요? 그때부터 준혁은 매달 어머니의 통장에서 조금씩 돈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0만 원, 그 다음엔 200만 원, 나중엔 한 달에 500만 원씩. 어차피 치매 걸린 어머니는 알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1년 전 준혁은 더 대담한 계획을 세웁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두 건물을 자기 이름으로 넘기기로 한 것이죠. 물론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에게는 변호사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는 치매 환자의 서명도 공증만 받으면 가능하다고 귀띔해줬습니다. 준혁의 아내 미선도 한몫했습니다. 여보, 시어머니 언제까지 우리가 모실 거예요? 요양원에 보내는 게 서로를 위해 좋은 거 아닐까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차피 우리를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준혁이 요양원 입소 동의서를 들고 어머니를 찾아온 날이었죠. 어머니, 여기 사인만 하시면 더 좋은 곳에서 편히 계실 수 있어요. 정숙 할머니는 흐릿한 눈으로 서류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짐이 되고 싶지는 않구나. 그 모습을 본 둘째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형, 미쳤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아직 혼자 생활하실 수 있어. 준혁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내가 모실 거야? 내 형편에?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실직 상태인 자신에게는 어머니를 모실 경제적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정숙 할머니는 경기도 외곽의 3등급 요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시설은 낡았고 직원은 부족했으며 방은 4인실이었습니다. 준혁이 선택한 곳은 가장 저렴한 곳이었죠. 어차피 치매 환자는 어디든 똑같잖아. 준혁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요양원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준혁은 서류 가방에서 이미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2건물, 총 30억 원어치의 부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이전하는 서류였습니다. 어머니의 도장은 이미 찍혀 있었고 치매 진단서도 첨부되어 있었죠. 3일 후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30억 원의 재산이 준혁의 명의가 된 것입니다. 준혁은 회사 동료들과 고깃집에서 소주를 마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좀 샀어. 투자용으로. 동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이 과장님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준혁의 얼굴에는 미소가 아닌 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편 요양원의 정숙 할머니는 매일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입소자들은 할머니가 불쌍하다고 수군거렸죠. 저분 아들이 한 달에 한 번도 안 온대. 정말 불효자식이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저장된 음성들을 조용히 들었죠. 어머니 언제까지 우리가 모실 거예요? 어차피 우리를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치매 환자는 어디든 똑같잖아. 준혁과 미선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5년 전부터 자신의 방 곳곳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노릴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렸다. 이제 시작이구나. 사실 정숙 할머니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5년간의 치매 증상은 모두 완벽한 연기였죠. 왜 할머니는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그건 10년 전 남편이 죽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이 3억 원의 빚 보증을 잘못 써고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왔던 그날 밤 큰아들 준혁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명의로 집을 넘기세요. 그럼 채권자가 못 건드려요. 순진한 남편은 아들을 믿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도와주겠다니 다행이구나. 하지만 그 다음 날 준혁은 그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빚을 갚는 데 썼죠. 아버지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빈털터리가 된 채 심장마비로 쓰러졌고 병원에도 가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그날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 같은 일을 당할 거라는 것을요. 그래서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10년 후 완벽한 복수를 하겠다고. 그리고 그 계획의 첫 단추가 바로 가짜 치매였습니다. 요양원에 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단 한 번도 어머니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둘째 준호가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왔죠. 어머니, 제가 왔어요.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따뜻한 죽을 먹여드리고 창밖 풍경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그런 준호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고맙구나.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너만큼은 지켜주마.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요양원에 와서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형한테 물어봤는데 어머니 통장이 텅 비었대요.
건물도 형 이름으로 넘어갔다고 하고요. 정숙 할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형이 알아서 한다고 했어.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준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어머니가 치매라는 진단을 받은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죠. 그로부터 2주 후였습니다. 요양원 직원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72번 어르신, 72번 어르신 쓰러지셨어요. 정숙 할머니가 복도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119가 출동했고 할머니는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죠. 준혁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어머님이 뇌출혈로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혁은 한숨을 쉬며 차를 몰았습니다. 아내 미선이 조수석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혹시 기회 아닐까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기회란 어머니가 그대로 돌아가시면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준혁에게 의사가 말했습니다. 심한 뇌출혈입니다. 수술을 해도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은 10%도 안 됩니다. 준혁은 겉으로는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 할머니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였죠. 준혁은 병실 밖에서 장례식장 예약 전화를 걸었습니다. 3일장으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둘째 준호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게 결정된 후였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눈 떠주세요. 하지만 정숙 할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3일 후면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준혁은 그 말을 듣고 장례식장 예약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일 후 의사의 말대로 정숙 할머니의 심장 박동이 멈췄습니다. 사망 진단서가 발급되었고 할머니의 시신은 장례식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장례식장,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영정사진 속 정숙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분식집 단골 손님들, 동네 이웃들, 먼 친척들, 모두들 할머니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큰아들 준혁은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편히 가셨습니다. 준혁의 아내 미선도 눈물을 닦는 척하며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그리울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진짜 슬픔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도감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죠. 둘째 준호만이 진심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제대로 못 모셨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장례 첫날 밤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빈소에는 준혁과 미선, 그리고 준호만 남아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은 모두 돌아갔고 조용한 밤이 찾아왔죠. 준혁은 관 앞에 앉아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 내 거야. 30억, 완전히 내 명의로. 그때였습니다. 드르륵. 관 뚜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환청인가? 하지만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드르륵, 화당. 관 뚜껑이 안쪽에서 밀리는 소리였습니다. 미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뭐야, 저게. 준호가 황급히 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리고 그 순간 관 뚜껑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안에서 정숙 할머니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장례식장? 준혁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미선은 기절할 듯 뒤로 물러났고 준호만이 어머니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셨어요.
119가 다시 출동했고 정숙 할머니는 다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검사를 진행했죠. 그리고 검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뇌출혈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치매 증상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정상이십니다. 의사의 말에 준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치매가 없다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인지 검사 결과 완벽합니다. 오히려 같은 나이대보다 월등히 좋으세요. 병실로 돌아온 정숙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혁을 똑바로 쳐다보았죠. 준혁아, 너 나 알아보겠니? 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알아보세요? 정숙 할머니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알지. 너 준혁이잖아. 내 재산 다 가져간. 그 한마디에 준혁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준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정숙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치매 아니야. 5년간 연기한 거야. 너희가 뭘 하는지 다 보려고. 그 말에 준혁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어떻게 했다고. 정숙 할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너희 목소리야. 5년간 녹음한 거. 어머니, 언제까지 우리가 모실 거예요? 어차피 우리를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치매 환자는 어디든 똑같잖아. 준혁과 미선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숙 할머니의 오랜 친구 강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혁 씨. 저는 어머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준혁은 식겁했습니다. 변호사요? 강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서류, 통장 거래 내역, 녹음 파일, 그리고 위조된 공증 서류까지 모두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준혁은 변명하려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관리한 거예요. 정숙 할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관리? 30억을 내 명의로 빼돌린 게 관리야?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숙 할머니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준혁아, 10년 전 내 아버지가 죽던 날 내가 한 짓도 다 알고 있어. 준혁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건 정숙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3억 빚 때문에 힘들어할 때 넌 도와주겠다며 집을 내 명의로 넘기라고 했지. 그리고 그 집을 팔아서 내 빚을 갚았어. 아버지한텐 한 푼도 안 주고. 준혁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심장마비가 왔어. 병원비도 없어서 그대로 돌아가셨지. 넌 장례식에 와서 울었어. 하지만 내 눈에 눈물은 없었어. 병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호로 형을 바라봤습니다. 형, 그게 정말이야?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10년을 기다렸어. 내가 또 같은 짓을 할 때까지. 그리고 완벽한 증거를 모을 때까지. 이제 끝이야, 준혁아. 강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합니다.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배임죄. 준혁은 그날 밤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후였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긴급 재산 보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준혁 명의로 넘어간 30억 원의 재산은 모두 정숙 할머니에게 환수되었죠. 그리고 한 달 후 준혁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내 미선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준혁은 직장에서도 해고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준혁은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숙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넌 내 아들이 아니야. 그리고 정숙 할머니는 법원 앞에서 둘째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이제 이 재산은 다 내 거야.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어머니만 건강하시면 돼요. 정숙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하는 거야. 내가 유일하게 날 사랑했으니까. 그로부터 1년 후 정숙 할머니는 다시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준호와 함께였죠. 할머니는 매일 아침 떡볶이를 만들고 준호는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돌아왔고 분식집은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큰아드님은 어디 계세요? 정숙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없어요. 손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 억울함을 풀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 진짜 아들은 잘 지내고 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심과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정숙 할머니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분노와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진짜 자식과 가짜 자식을 구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큰아들 준혁은 겉으로는 성공한 직장인이었지만 속으로는 부모를 돈으로만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힘들 때 등을 돌렸고 어머니가 아플 때 재산만 노렸죠. 반면 둘째 준호는 가난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매주 요양원을 찾아갔고 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 차이를 정숙 할머니는 5년간 지켜봤던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의 노후를 형제들이 서로 미루고 재산만 탐내는 자식들, 치매에 걸린 부모를 방치하는 가족들.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노인 학대 사건의 60% 이상이 자녀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재산 문제와 관련이 있죠. 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극단적인 사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평생 지켜봅니다. 비록 치매에 걸려도 의식을 잃어도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향해 있죠. 그리고 자식의 진심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준혁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30억 원의 재산, 직장, 가정,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 어머니의 신뢰를 잃었죠.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한 번 잃은 신뢰는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준호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진심으로 어머니를 대했고 그 결과 어머니의 사랑과 재산, 그리고 떳떳한 삶을 얻었습니다. 정숙 할머니가 5년간 치매를 연기한 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험이었죠. 자식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재산만 노리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단 한 명, 준호뿐이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을 잃었을 때 정숙 할머니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짐했죠. 남편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겠다고,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10년은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만들며 조금씩 증거를 모았습니다. 녹음기를 숨겨두고 통장 내역을 확인하고 변호사와 상의했죠.
그리고 마침내 완벽한 타이밍에 모든 것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정숙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되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준혁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요양원에 가는 것도, 쓰러지는 것도, 장례식장에서 깨어나는 것도 모두 계획의 일부였죠. 물론 실제로 뇌출혈을 일으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의사와 미리 상의하여 가사 상태를 연출했고 사망 진단서도 협조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혁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기 위한 연출이었죠. 그리고 그 연출은 성공했습니다. 준혁은 관에서 깨어난 어머니를 보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계획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길 바랐던 자신의 마음을 직면하게 된 것이죠. 법정에서 준혁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만 남기고 빨리 가셨으면 했습니다. 그게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이제야 제가 얼마나 끔찍한 인간이었는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뉘우침은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은 후였으니까요. 정숙 할머니는 법정을 나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준혁이를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불쌍할 뿐이죠. 돈 때문에 가족을 잃은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말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복수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던 것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숙 할머니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면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신가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관계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식은 그 사랑에 보답해야 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비록 늙고 병들어 보여도 부모는 여전히 지혜롭고 강합니다. 둘째,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30억 원을 가져도 어머니의 사랑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셋째, 진심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5년이든 10년이든 거짓은 영원히 숨길 수 없습니다. 넷째, 부모의 은혜는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것 모두 부모님 덕분입니다.